자, 재산세 납세 절차예요. 페이지 237페이지고 부교재는 47페이지입니다. 자, 제 부교재 중심으로 좀 할게요. 부교재는 47페이지, 책은 237페이지인데 제 부교재 중심으로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양적인 축적이 질적 변화를 가져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적인 축적이 있어요. 공부 시간에 어떤 축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어떤 효율성만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먼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초시계 얘기했잖아요. 초시계로 자기 공부 시간을 한번 재보는 것도 진짜 신선한 충격이다. 진짜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초시계로 재보면 깜짝 놀라.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초시계 갖고 자기 공부하는 습관 또는 시간적 그런 양을 한번 재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할 때 차 마시러 나가는 시간 잠시 일시 멈춤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실제로 그 시간 양을 재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 빼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5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간 동안, 오늘 하루 10시간 동안 도서관에 있었어. 그럼 10시간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10시간 동안 자고, 나와서 잡소리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5시간, 순수하게 5시간 공부하는 시간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한 8시간, 9시간 앉아있으면 한 5시간 공부하게 된 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한 양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납세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가 된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점심 먹고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번 주 연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점심 싸갖고 오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 재산세 납세는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 아셨죠? 이에 비해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납세는 어디가 돼요? 주소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이 언제예요? 6월 1일.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6월 1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세 성립 시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가 누구한테 있어의 판단은 항상 언제 시점에서 한다? 6월 1일 시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설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 신축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택을 신축했을 때 주택 신축이 6월 1일 전에 됐으면 그의 납세무가 있겠지만, 맞죠? 6월 1일 이후에 신축이 됐으면 그의 납세무는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신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지? 주택 신축 판매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신축했어요. 그럼 주택 신축이 6월 1일 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취득 시기지. 그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나먼 예전 일이지만 우리가 취득 시기라는 걸 배웠었다고. 그래서 취득일이 있어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취득 시기가 재산세에 있어서 판단한다는 거지. 재산세에서도 취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의 재산세 납세 의무가 누가 있는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고 이 6월 1일이 재산세 성립 시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징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이죠? 자, 이 보통 징수 방법은 어떻게 납부하는 거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언제까지 하느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한다고요? 5일 전까지. 그래서 자, 거기 니은번에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옆에다 한마디 써주실래요? 옆에다가 한마디.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 규정. 그런데 이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는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훈시. 예, 근데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훈시 규정은 위반되더라도 그 효과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라고 했는데 5일 전까지 발부를 못했어. 그래도 그 고지서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아셨죠? 그런 규정을 우리는 훈시 규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납부는 자, 토지는 어떻게 납부하라? 언제까지? 9월 시민서부터 9월 30일까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아셨죠? 그럼들 아까 이 고지가 물건별로 한다, 한 장의 고지서를 한다. 이 고지서는 물건별로 한다, 한 장의 고지서를 한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만 하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주택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건물과 토지가 합친 걸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토지가의 건물과의 비율대로 나누는 거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은 7월달, 응?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단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세액이 20만원 이하 시에는 언제 부과한다? 7월 31일에 일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할 수 있다. 그 내용이 4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시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제가 여러분들 납세 의무 성립하면서 저번 달 첫 시간에 뭐 있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세 누락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납기를 일정 기간 동안 하면 되는데 이런 재산세마저도 누락이나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뭐 할 수 있다? 수시 부과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때 성립시기는 수시부가 사유가 그렇지 발생하는 때가 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잊지 마세요. 수시부가는 때가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되겠다.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얘기해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일 있으면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뭐가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이죠. 이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 등을 안 했어. 그럼 이때 뭐가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이 납부 불성실 가세는 일수 곱하기 10만분의 25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되겠죠. 고지서는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있죠. 이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못했어. 그럼 뭐가 나옵니까? 3% 가산금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만약에 납부가 되었으면 이때는 중가산금이 나오겠죠. 예? 중가산금은 0.75% 곱하기 월수 하면 되겠죠.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린 이거를 중가산금이라고 했었잖아. 그럼들 세액이 얼마 미만이어도 30만원 미만 시여도 뭐는 적용한다?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우리는 항상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 전에는 뭐가 나오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고 아셨죠? 고지서 이후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국세는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 납부불손실 가산세와 3% 가산세, 그 다음에 0.75% 월별 가산세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재산세를 볼까요? 재산세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건물 분인다 하면 7월 5일 전까지 뭐 나와야 돼요? 고지서 나와야 되고 맞죠?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7월 31일이 이게 납부 기한이 되겠죠. 예? 그러면 납부 기한 내에는 납부를 안 했으면 뭐 나오고 3% 가산금이 나오겠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재산세는 가산세라는 말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재산세는 바로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는 납부하면 가산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중 가산금 0점 월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이 가산금은 몇 프로짜리? 3%짜리 가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난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하되, 그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과상금 배제 금액 기준이 얼마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4페이지, 4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 244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 갔다 와 볼게요. 244페이지에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2021년 개정 예정인데, 개정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은 납부기한에 납부하자면 몇 프로? 3%.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씩 하되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단어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소액 부징수 제 부기제로 돌아옵니다. 제 부기제로 돌아와서 소액 부징수 세액이 얼마 미만일 때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재산세 고지서당 2,000원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죠? 저는 정말 출제위원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진 않은데 이 문제 낸 놈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세액이 2,000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예. 그래서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하는 거다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억해 볼래요?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내야 되지? 분필 날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누가 내야 돼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그럼 누가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돼.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내야 되죠? 그런 주된 상속인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이거 장난거니까, 선산인데 이거 장난거니까 장난걸로 할게 라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겠죠. 하지만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주된 상속인, 그 주된 상속인이 누구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필요 없어.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돼.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고, 그래서 주된 상속인이 져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소유권 변동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고.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포인트. 과세 기준이 사유 발생일이 아니야. 10일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10일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권 등재 가능하다는 거. 제 부규제는 49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본 교재는 239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등기는 뭐고, 등록은 뭐고, 등재는 뭐예요? 뭐가 등기예요? 자동차 등록이에요? 자동차 등기예요? 등록이죠. 토지 건물은 등록이에요? 등기예요? 등기죠. 네? 이렇게. 그 뭐고, 뭐가 등기고, 뭐가 등록이에요? 응? 뭐갈까요? 응? 등재는 또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는요, 사법부의 공부상의 기재가 되는 걸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등록은 행정부 공부상의 기재가 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셨죠? 등재는 뭐냐면 이렇듯 과세 대장 등의 기재가 되는 걸 등재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등기가 큰 개념일까요? 등록이 큰 개념일까요? 우리 세금 이름이 뭐겠어요? 등록? 면허세, 등기 면허세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등록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와 등록 그렇게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직권으로 등재가 가능한 거다. 그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직권 등기 어떻게 공모 세무 일개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합니까?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라는 거, 등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권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있어요. 자, 세부담의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토지 건물을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150%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주택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억 이하일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억 초과할 때는 얼마다? 130%다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니까 병기되는 조세 및 부가세는 세 있어요. 병기되는 조세 및 부가세. 여러분들 재산세를 보잖아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보면요. 재산세가 100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돼요? 지역 자원시설세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자, 만약에 50이면 지방교육세는 얼마예요? 지방교육세는 10%겠죠? 이렇게. 만약에 지역 자원시설세가 있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지역 자원시설세는 뭐라고 하고요? 병기된다라고 하고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응?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재산세의 하나의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에 따라 나오는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에 더불어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세금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자원시설세는 병기되는 조세라고 말을 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과되는 조세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왜 병기된다라고 하고 왜 부과된다라고 말을 할까? 네. 좀 틀리고, 이거 맞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미국이라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미국의 그 대국의 어떤 국방부 장관이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지는 않죠. 걔네가 국방부 장관이 오면 우리나라도 국방부 장관 나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지역 자원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세금인 거야. 얘는 독립된 세금이라고. 근데 왜 같이 내? 자,
지방교육세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기가 재산세 납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산세 고지서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가 따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행정비용 낭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과세 기준도 같고 납기도 같다면 한 장의 고지서에 병기해서 보내라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입에서 지방교육세는 독립된 세금이 아니지. 지방교육세는 종속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부가세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자, 이거 합치면 이거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산금 판할 때 30만 원 미만 시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30만 원 미만 시엔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 30만 원의 판단은 고지서 단위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세목별로 판단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냈는데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 전체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고지서 단위로 판단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이면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며요. 맞죠? 그럼 이 30만 원은 고지서 단위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전체 세액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또는 하나의 고지서 여러 개의 세목이 있으면 세목별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고지서 단위로 판단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30만 원의 판단은 고지서별 세목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분의 1, 2분의 1 나올 수 있잖아요. 30만 원 미만 판단도 고지서 단위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전체 세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고지서 내에서도 여러 개의 세목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0만 원의 판단은 무슨 별이다? 세목별. 좀 더 의미하자면 고지서별, 세목별.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7월달 고지, 9월달 고지가 있을 텐데 7월달 고지서별로 판단하고 그 고지서 내에서도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물납이에요. 자, 물납 보기 전에 여러분들 238페이지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238페이지) 확인 예제. 자, 지방세법상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는 해당 재산을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예? 여러분들 아까 생각해보면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이외 아니에요.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택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택은 별장이냐 별장이 아닌 주택이냐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별장이 주택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납기, 세율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주택에 대한 납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들 별장에 대한 과세 표준도 공정시장 가격비율 몇 프로겠어요? 60%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가산금, 중과상금을 적용 모두 배제합니다. 국가등에 대한 적용하는 거 아니겠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아니, 다 할 수 있지. 그런 거 어디 있겠어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었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수탁재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누구한테 있죠? 이게 위탁자한테 있죠? 이게 작년까지는 누구한테 있었어? 수탁자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납세무자가 위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없겠죠.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239페이지, 물납입니다. 물납. 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물납 대상인데요. 물납 대상은 관할 구역 내에 토지, 건물, 주택이 하나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이 하네요. 이렇게. 자, 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재산세를 물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양시에 대한 재산세는 고양시의 재산으로만, 고양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한 것이지, 종로구에 있는 건물로 물납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국내가 아니에요. 관할 구역 내의 부동산을 하나는 거예요. 이때 토지, 건물, 주택, 즉 재산세, 부동산의 하나의 물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한 공기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러면 절차입니다, 절차. 자, 절차는요. 신청하면 뭐 해야 돼요? 통지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네? 그리고 통지가 이 통지는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5일 이내 통지해 줘야 됩니다. 허가 통지. 네? 그래서 이 허가 통지를 받으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불허가 통지다.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니까 허가받지 못했으니까 이젠 금주는 납부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변경하여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아셨죠? 재신청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다? 허가 통지를 받으면 이때는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응?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마디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 보실래요? 아니,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말일까? 자, 만약에 보세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면 5일 이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변경해서 10일 이내 재신청을 하죠. 재신청을 하고 자, 뭐 한다? 통지를 받으면 그때 가서 물납을 하면 되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물납을 허가를 하고 재신청을 하고 허가 통지를 받아서 물납을 할 때는 이미 7월 30일이나 9월 30일이 지날 수가 있다고. 예? 근데 그 지나서 물납 허가 통지를 받아서 물납을 하면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가산금이나 중과산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물납을 했을 때 물납 허가 통지를 받고 물납을 한데 그 물납을 한 때가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있어도 납부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가산금 및 중과산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네. 근데 이런 절차도 중요하지만 물납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평가예요, 평가. 그거 얼마 낸 거 얼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 낸 걸로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뭘로 하냐면 시가로 하는 거, 시가. 시가로 평가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물납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시가가 뭐야? 도대체 시가가 뭐냐고 한다면 이 시가는 만약에 거기 보세요. 과세기준 시가로 하는데 더 알아보기 보시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죠.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보상가액이나 공매사실일 때 수용 또는 공매사실일 때는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판결문 법인 장부 등에는 소속액이 있을 수 있죠. 책하고 부교재하고 똑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시가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준 근처에서 뭐가 있을 수 있다? 보상가액이나 또는 뭐 공매가액 또는 감정가액 또는 판결문 등에 의한 법인 장부에 의한 가액 이런 금액이 뭐가 될 수 있다? 시가가 될 수 있죠? 아셨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 아니 근데 이런 금액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이 2 이상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응? 그렇지. 큰 금액이 아니고요. 무슨 금액이다? 과세 기준에 가까운 날의 가액을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들 요약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요. 세율이 2개 이상이면 높은 세율. 응?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몇 배. 그럼 늘 조선일보 아까 토지 경계가 어떻게 뭐에 불분명할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일보 회장 그 주택 한번 찾아보세요. 아셨죠? 그 흑석동에 가면 산 자체가
조선일보 회장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어디로 볼 거, 어디까지 볼 거야?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자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다? 10배. 아셨죠? 그 다음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야. 물납재를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큰 금액, 작은 금액? 과세 기준에 가까운 나라의 금액을 한다. 어?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241페이지 예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시지역분 포함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는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좀 포인트로 해주시면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하는 것에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도시지역분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똑같은 재산세여도 도시적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 건물하고 똑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추가로 일정액을 더합니다. 아셨죠? 그게 도시지역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 수확 얻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소재의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맞죠? 관할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국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 안전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나쁘게 한 내 나쁘한 것으로 본다. 맞죠? 나쁘게 한 내 나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가산금 및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인 것이고요. 자, 물납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나쁘게 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을 때는 부동산을 변경 신청 허용되지 않으면 근저는 납부 가능하다? X죠? 물납 재산 변경해서 재신청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자, 분납이에요. 분납일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분납은 요건이 얼마예요?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하죠? 네. 이때 분납 기간은 몇 개월? 2개월. 재산세는 2개월이고요. 종부세는 6개월입니다.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이렇게. 분납 방법인데요. 분납 방법. 자,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죠.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대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분납 방법은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초과할 수 있어요? 250만원 초과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이하냐 500만원 초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300만원을 분납해 보세요.
250이니까 300만원,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 납부해야 되죠. 7월 30일이나 9월 30일 기준으로 납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납부해야 됩니까? 250은 무조건 납부하라고. 그래서 분납하는 금액이 얼마 해야 돼? 분납하는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냐고. 50 하면 되죠? 이거를 말로 표현해 보세요. 말로.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700을 분납해 볼래요? 700? 700을 분납하면 7월 말, 9월 말로 1차 납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50. 그 다음에 분납하는 금액을 350 하면 되겠죠? 이 350만 원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죠. 얘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고요. 분납하는 방법은 알겠죠? 그러니까 분납하는 방법은 알면 되는데 그걸 말로 표현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고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되는 거다. 그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분납하는 금액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 세부담 상한제, 우리 책에 보시면 242페이지 세부담 상한제 보시면 기억나시죠? 아까?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 때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150% 초과할 수 없었죠? 다만 주택일 때는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그죠? 6억 초과는 130% 초과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44페이지 확인 예제 볼까요? 244페이지 확인 예제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갑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에요. 6억 이하인 주택에 2020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원이고 2021년도에 124만원이래요. 이렇게 고지가 됐대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은 최장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죠? 6억이니까 6억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6억 이하는 110%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1년에 124만원 내지 않아도 되죠?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55만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막 보유세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아셨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요. 세금이 많이 올랐더라도 1주택만 있는 사람은요. 작년 기준에서 최장 130% 또는 150% 넘지 많아요. 그러니까 죽을 자체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 아니라니까. 그럼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건 뭐냐면 1세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들 걱정을 하냐고요. 그들이 우리 걱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왜 언론이 그 부자들을 걱정을 해주냐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245페이지 확인 예제 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일은 7월 1일이다? 6월 1일.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에, 이 나머지는 10월 달에? 나머지는 9월 달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다만 이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20만 원.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일시 징수할 수 있고 30만 원은 뭐였지? 중 가산금 배제 금액이 30만 원이었고 3번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7월까지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맞죠? 20만 원 이하니까. 응? 4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에게 납세무가 있다? X죠? 누구한테 있다? 공부상 소유자한테 있어야 되겠죠. 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른 납부할 세액 일부 납부기한 지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네.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볼까요? 자, 246페이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당 연도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 있잖아요. 답은 몇 번? 1번.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표와 세액을 적어도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면 합니다. 기억나시죠? 토지가 아닌 주택이나 건물 등은 한 장 및 또는 물건별로 할 수가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무조건 한 장의 고지서로만 이루어진다. 4번. 재산세 관할 지자체장의 세액을 상장 보통지만 징수하는 거고요. 2,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재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셨죠? 이 정도.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볼까요? 그냥. 어차피 했으니까. 1번. 단원 마무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이 같은 것을만 묶인 것은인데, 근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이거 농지, 목장, 용지, 임야 분리과세죠? 0.07% 분리과세예요. 자, 여러분들 니은번 넘어가고요. 먼저 염전 분리죠? 여러분들 염전하고 터미널용 토지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디귿번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거 잡종지죠, 잡종지. 어? 잡종지는 원래 종합산이죠. 하지만 잡종지로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만큼은 뭐가 된다? 별도 합산과세가 됐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답이 원래는 뭐가 돼야 돼? 기억, 디귿이 같은 분리과세 대상이죠. 맞죠? 그러면 니은번 같은 경우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고 돼 있죠. 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응? 이거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뭐가 된다? 니은, 니을이 답이 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된다? 네, 과감하게 찍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5월 31일에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아마 했었을 거야. 우리 문제 풀었을 건데, 5월 31일에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6월 1일 전에 팔았잖아요. 6월 1일 전에 판 사람이 납세무가 있지는 않죠. 이땐 매수인이 납세무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권자. 여러분들, 하나에 대한 한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 사람이 갖고 있건 두 사람이 갖고 있건 재산세 총액은 같아야 되겠죠. 이때는 지분권자가 각각 납세를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균등한 것으로 봤었잖아요. 어찌됐건 지분권자 납세무가 있는 거 맞죠? 자, 디귿번.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맞죠? 이 사람도 납세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탁자였지만 지금 위탁자가 진다는 거 바뀌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자,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루지로 정할 때는 누가 집니까? 사업 시행자가 졌어야 되겠죠.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기억하고 니을로 바뀌어야 되겠죠. 기억하고 니을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셨죠?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4번을 디귿을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봤을 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문제 한번 볼까? 4번. 다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볼래요? 답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0.2에서 0.4죠. 예?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이죠. 공장용 건축물이야. 건축물 0.25%인데 주거적인 공장이니까 0.5%. 이거 비례세율이죠. 그 다음에 주택 별장은 제외되죠. 답은 기억 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죠. 그러면 재산세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뭐냐고?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과 종합 합산 대상이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주택인데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별장은 4%잖아. 별장은 4%니까 별장은 비례세율이고, 별장이 아닌 주택이 무슨 세율이다? 누진세율이 되는 거다. 그죠? 6번 한번 풀어볼래요? 6번. 다른 거 우리가 풀어봤어요. 5번, 7번도 이미 풀어봤고, 6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여러분들 과세표준 5천만원 종합산 대상 토지 0.2에서 0.5예요. 맞죠? 자, 별도 합산은 0.2에서 0.4예요. 예? 자, 분리과세된 목적용지는 0.07이죠. 보나마나 답은 몇 번? 3번. 주택 소유자예요. 0.1에서 0.4.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는 0.2%.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율 안 외워도 돼. 세율 안 외워도 된다고. 제일 낮은 거, 제일 저율의 세율이 뭐 있어요? 0.07% 분리과세 되는 게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세율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세율은 적어도 뭐다? 1차 산업용 토지가 제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응? 그거 물어보는 거였다라는 거. 응? 자, 8번 한번 풀어볼까? 8번. 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00분의 50 법이 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가감하는 것은 예? 당의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죠. 이게 옛날에 5년이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다.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적 토지표준세는 1000분의 44% 맞는 거죠. 맞죠? 네, 니은번 맞아요. 디귿번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60. 답은 뭐예요?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거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기타 지방세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기타 지방세 안 해도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가고 오늘 306페이지 소득세 총설부터 이제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 소득세 총설부터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